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제가 최근 한 1, 2주간 제가 워낙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이슈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시장 금리가 최근에 올라간 게 어떤 선반영 성격이니까 너무 두려움 안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정책 요인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재정 적자 우려감, 이런 부분도 너무 패닉으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한 4% 중반대 왔을 때 제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또 지난주 후반에 제 견해가 아닌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최근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큰 그림에서는 저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견해가 좀 비슷했습니다. 즉 4% 중반대 금리 근처에 왔을 때는 굉장히 투자하기 매력적인 레벨이라는 컨센서스였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그렇게 이제 지난주 방송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인가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꽤나 많이 좀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말한 미국 국채 금리란 미국의 10년만 국채 금리를 말하는데, 최근에 왜 이번 주 들어서 미국 10년만 국채 금리가 지난주 후반에 장중에 4.5를 찍은 이후에 왜 금리가 내려가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걸 알면 여러분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촬영을 좀 급하게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요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요거는 10년만기, 미국의 10년만 국채금리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1월 달에 3.8였다가 이게 5월 달에 4.7까지 갔다가 다시 이게 9월 중순, 9월 초순에 피크가 달 때가 3.6 근처에 갔다가 다시 4.5 근처에 갔다가 오늘 촬영한 날짜 기준으로 제가 전일 4.26까지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중반에만 하더라도 장중 기준으로 미국 10년 국채금리 4.5에서 지금 4.26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요거를 최근 한 달로 보면 좀 더 클리어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보신 바처럼 트럼프 대선이 며칠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트럼프 대선 날짜가 11월 6일이죠. 보면은 11월 6일인데 이렇게 되죠. 보시면은 이미 사실은 보면은 대선 전후 관련해서 국채금리가 이미 한 4.4 근처에 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한 거는, 여기 오늘 이 슬라이드는 없지만 앞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3.6 내지 3.7에서 4.4까지 가니까 너무 많이 패닉이 쏠렸죠. 그래서 5%다 6%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셨는데, 막상 실제로 대선이 치루어진 다음에, 즉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된다면 오히려 이후에 지금 크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횡보를 하다가 지난주에 장중에 한 4.5 찍기를 했었는데, 어쨌건 간에 이번 주에 들어와서 4.4,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만 하더라도 4.45 정도 하던 게 이게 금주 들어서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4.45에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쭉 떨어지고, 그죠? 살짝 다시 반등해서 또 재차 좀 떨어지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들어서 왜 딱히 트럼프 관련해서 바뀐 것도 없는데 시장의 우려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4 내지 5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금리가 최근에 이렇게 쭉쭉, 특히 이번 주에 빠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지난 금요일이겠죠. 지난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가 재무부 장관을 임명을 했죠. 재무부 장관 임명했는데 누구냐면 스캇 벤센트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미디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비슷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채권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캇 벤센트 임명 웰컴입니다. 일단은 스캇 벤센트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분은 월가에서 한 40년간 경험이 있는 분이고, 여러분이 꼭 이 스캇 벤센트를 기억하실 때 어떤 걸 주목하셔야 되냐면은 매크로 헤지 펀드입니다. 매크로 헤지 펀드를 현재 운영을 하고 K-스퀘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이전에는 90년대 초반에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를 같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매크로 헤지 펀드는 어떤 거냐면요. 헤지 펀드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탑 최고봉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매크로 헤지 펀드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헤지 펀드를 할 때 보통 롱숏을 많이 하는데 주식 롱숏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또 채권 롱숏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매크로 헤지 펀드는 말 그대로 매크로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A 나라와 B 나라 중에서 예를 들면 A 나라 경제가 확 나빠지고 상대적으로 B 나라도 좋게 되면 A 나라를 숏치고 B 나라를 롱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즉 거시 경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거고, 즉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 적자, 국가의 부채, 국가의 이자율, 국가의 통화 정책, 이 모든 거를 꿰뚫고 있어야 이런 매크로 헤지 펀드를 장기적으로 잘 운영하고 위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매크로 헤지 펀드를 지난 40년 동안 너무나 성공적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이 뭐였죠? 재정 적자, 국가 부채, 뭐 환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적어도 이번에 재무부 장관에 지명된 베센트 같은 경우,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걸 컨트롤, 잘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와 궤를 같이 합니다.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얘기가 너무 긴데, 일단은 요번에 스캇 벤센트가 지명되면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웰컴을 했고, 그동안 채권 시장이 무서워했던 요인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줬기 때문에 이 벤센트가 지명된 뉴스가 나왔을 때 1월 첫 번째 금리가 쭉 내려왔어요. 바로 거의 한 2%까지 떨어졌어요. 0.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스캇 벤센트의 주요 공약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 스캇 벤센트 얘기할 때 333 룰은 잊지 마셔야 돼요. 333 룰은 뭐냐면은, 원래 이전에 스캇 벤센트가 본인이 미국 경제를 향후에 어떻게 운영해야 잘할지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적 생각을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것들에서 333 룰인데, 그 333 룰을 보면은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딱 답이 나오고, 향후에 재무부 장관을 했을 때 2028년까지 어떤 정책을 끌고 나갈지가 우리가 가늠이 되겠죠. 보죠. 첫 번째, 너무 좋은 굿뉴스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뭐냐면은,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를 GDP 대비 2028년까지, 즉 도널드 트럼프 임기 마지막 해까지 3%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재정 수입 적자를 줄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즉 현재 한 6%가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정책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감세 정책하고 그럼 재정 적자 굉장히 커질 거고, 그러면 재정 적자 커지면은 국채 되게 많이 발행하겠네. 그러면 국채 가격 폭락하고 국채 금리 폭등하겠네 라는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죠? 그런데 이렇게 스캇 베센트 재무부 지명된 분이 본인이 얘기한 게 오히려 현재 재정 적자보다도 4년 뒤에 한 3%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게 첫 번째예요. 공약이. 이게 첫 번째 3입니다. GDP의 3%까지 재정 적자를 줄이자. 첫 번째 3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경제 성장률을 GDP 한 3%까지 올리자. 성장을 하자. 물론 이제 이걸 3%까지 올리는 방법론으로는 이제 이분의 생각은 이제 영어로 deregulation, 탈규제와 그리고 tax reduction, 감세와 그리고 테리프, 관세 뭐 이런 걸 통해서 3%를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오케이 뭐 그래서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을 3%를 만들겠다는 요인이 있고, 세 번째는 펌핑 아웃. 무슨 말이냐?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유가를 참고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산유국입니다. 미국 산유국인데 미국의 현재 생산하는 석유의 뭐랄까나요? 이렇게 더 펌핑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한국말로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그 증산, 그죠? 증산을 하루 1일 300만 배럴 더
더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갈 거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 333이죠. GDP를 3%로 GDP 대비 재정 적자를 3으로 줄인다. GDP 성장률을 연 3%로 끌어올린다. 세 번째, 여기 하루 에너지, 그러니까 유가 증산을 300만 배를 더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조금만 더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서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증산을 300만 배를 한다는 거는 미국의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겠다는 거고,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굿뉴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간 성장률을 좀 높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도 약간 반대의 개념이지만, 큰 그림에서는 재정 적자를 폭을 줄인다는 건 생각보다 국채 발행 물량이 많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 가격을 굉장히 낮게 유지하겠다는 거는 제가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 자주 언급드렸어요. 도널드 트럼프의 지원자들, 서포터들은 좀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고 블루칼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이 도널드 트럼프한테 요청하는 메시지는 간단했잖아요. Please 리빙 코스트 줄여주세요. 생활비 줄여주세요. 라는데 그에 딱 부합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이 333 정책은 적어도 이게 아주 채권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호적인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적어도 시장이 우려한 대로, 자, 지금 금리 한 4% 중반에서 국채를 엄청나게, 재정 적자를 늘려서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해서 국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가격 폭락, 금리 폭등, 5%, 6%, 7% 간다는 그런 우려는 종식시켜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국채금리 떨어진 1차 효과는 베센트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거는 아마 좀 트럼프 재임 기간 내내 저희 채권하는 입장에서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오늘 촬영하기 전날 기준으로도 금리가 또 큰 폭으로 내렸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PC 물가가 생각보다 약간 더 올랐어요. 그러면 보통은 PC가 우리가 CPI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게 PC 물가인데, PC 물가가 전후보다 좀 올랐는데, 보통 이렇게 물가 데이터가 생각보다 조금 전달보다 조금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금리는 약간은 상승 압박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밤에 지금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단기 금리부터 장기 금리까지 모두 다 금리가 하향으로 안정화됐어. 금리 다 내렸습니다. 특히 한번 보면은 5년, 그러니까 3년, 5년, 10년, 30년 모두 다 한 4bp 이상 아래로 떨어졌죠. 그러면 지난밤에 금리가 왜 이렇게 또 많이 좀 큰 폭으로 내려왔니? 라는 데서 요거 한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전일 미국 국채 시장에 제가 호재 요인이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금리가 내린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을 항상 생각할 때는 금리가 내린다는 건 가격이 올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재 요인이라고 했고요. 요게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전일 어젯밤에 여기 영향이라고도 제가 설명했지만 여기가 최근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어떤 시장의 어떤 시장 어떻게 보면은 이 저변에 흐르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그러니까 국채 시장 저변에 흐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면 채권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 내용은 저희 채권 투자 사관학교에서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날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그 의사록 발표 내용에 영리포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리포 금액을 낮춘다는 거는 결국은 단기채 매수를 좀 살리는 내용이 될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최근 하루 이틀 동안의 긍정 영향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보통 이 채권을 세계적 연기금리 투자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지수를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을 투자할 때는 주로 어떤 걸 쓰냐면, 주로가 아니고 거의 대다수입니다. 바클레이 US 애그리게이트 본드 인덱스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번 12월 1일자로 여기 보세요.
미국채 지수 듀레이션이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듀레이션이 길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채권을 처음 하시는 분은 이 개념 좀 어려우실 텐데 듀레이션이 길어졌다는 거는 전체 인덱스가 조금은 만기가 좀 더 긴 채권이 더 많이 편입되게 지수가 새로 11월 1일부터 리바이즈가 되었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지수 추종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기채를 이전보다 더 많이 매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채권 투자 사관학교니까 이제 이런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쇼 커버링이 발생했대요. 쇼 커버링이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크게 영어로 한쪽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롱이라고 얘기하고요. 산다는 걸 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 같은 매도를 때리는 거는, 그러니까 매도를 한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돈을 버는 거잖아. 단순히 매도가 아니라 영어로 한국말로 공매도. 그죠? 공매도를 해놓으면은, 내가 나중에 지금 여기서 팔아놓으면 가격이 내려간 것만큼 돈을 더 버는 게 공매도거든요. 그걸 우리가 숏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주식을 들고 있는 걸 롱이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모든 투자 자산을 들고 있는 게 롱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가격 하락하는 게 베팅하는 게 숏인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게 헤지 펀드들은 보면 간단합니다. 뭐냐면 군중들이 두려워하면요, 그때 막 때려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 금리 4% 막 넘어가고 4.5 근처 가니까 막 너무 패닉에 막 쏠려 있잖아요. 거기에 더 부채질하는 게 헤지펀드가 숏을 치는 거예요. 숏을 쳐서 더 가격을 밀어내리고 금리를 더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어라? 저희가 마쌤의 채권사관학교에서 뭐라 했나요? 4.5 근처에서 오히려 저희는 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반대로 쭉 내려오잖아요. 금리가 내려온다는 거는 숏했던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할 거로 베스를 해놨는데 오히려 채권 가격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손실에 노출됩니다. 그럼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현물 채권을 다시 사들여야 돼요. 그걸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최근에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해서 국채를 매도를 해놨는데, 포지션을 해놨는데, 최근에 반대로 국채 금리가 내리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손실을 보다 보니까 부랴부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국채를 더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금리 내려가야 될 거에 더 사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더 올라가고 금리 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숏 커버링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일 거고요. 네 번째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 자금이라고 가정합시다. 자금이라 했을 때 보면 일반 기관 투자가들이 살 수 있는 채권, 우리 채권 안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번 신작 나왔거든요. 여러분, 제 신작도 한번 많이 봐주세요. 채권책. 제가 이전에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또 이번 나온 신작 모두 다 제가 어떤 얘기를 있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채권은 모든 경기 사이클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경제가 나빠질 때는 국채 위주로 투자를 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회사채 위주로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채권 시장은 크게 국채와 회사채 시장으로 양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채권 투자를 산 입장 금액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국내 국채가 있는데 국채에 준하는 느낌으로 삼성전자나 어떤 게 현대차 같은 것들도 채권 발행을 금리 약간 높게 해서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3%라고 했을 때 예시입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4 내지 5% 금리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발행해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국채랑 비슷한 느낌인데 금리 좀 더 높게 나오네 라면은 똑같이 국채를 투자해야 될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예. 그럼 우량 회사채로 자금이 쏠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채 발행 물량도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전월보다 채권 회사채 발행 물량도 줄고, 특히나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12월에는 회사채 발행을 별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금을 놓고 봤을 때 회사채로 갈 물량이 줄기 때문에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국채 시장에는 굿뉴스가 되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5번째는 프랑스가 문제예요. 제가 요즘 유럽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럽이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 국채가 요즘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의 매력이 더 커지고 있다. 정리를 하면은 제가 최근에 미국 국채 마켓의 호재 요인을 크게 한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아까 스캇 베센트 얘기는 논외로 하고 5가지인데, 첫 번째는 FOMC 의사록에서 영레포 금리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서 오히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요거 좀 설명 좀 드릴까요? 영레포 금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연준이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이자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영레포 금리가 되게 높았습니다. 높았기 때문에 보통 금융기관들이 뭐 국채나 이런 걸 투자하지 않고 그냥 연준한테 맡기면 홀도 돈 이자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채권 시장, 국채 시장으로 가야 될 자금이 연준으로 자금 쏠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내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12월 달에, 지금 이번 미팅 때 12월 달 영내포 금리를 더 낮출 걸 논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단기 채권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니야 다를까 최근에 이제 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여기 적어놨는데 2년, 3년의 단기 국채 금리의 매수 심리가 자극됐고, 그리고 2년과 5년 국채 입찰이 호조를 띄었다. 그죠? 그러니까 연준이 워낙 연준 자체가 현재 연준 금리보다 영내포 금리가 더 높아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뭐 국채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연준에다가 맡기면 확정 예금금리가 더 높은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번에 11월 어제 공개된 FOMC 미팅 메모에 보니까 논의를 했어요. 영내포 금리를 연준 금리 하단으로 인하하겠다라고. 결국 이거는 사실은 연준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채를 조금 더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미국 채권 지수 듀레이션 연장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좀 더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은 채권 지수 연장이란 결국은 장기 채권을 더 많이 편입해야 된다는 건데, 보실게요. 지금 보면 12월 1일자로 이렇게 미국 채권 인덱스의 듀레이션이 늘었는데, 특히나 여기 보면 US 트레저리가 0.11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월 1일로 미국의 채권 시즌의 국채 지수 듀레이션이 0.11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 지수 추종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요 지수를 딱 맞춰 투자해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장기채 매수가 더 활성화된다는 뜻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쇼커버링 했던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10월 20일 이후부터 보시면은 10월 20일 여기 보시면 어떤 얘기를 보셔야 되냐면,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요. 요게 먼저 흰색이 미국 국채 매도하는 포지션이에요. 매도 포지션인데, 지금 매도 포지션이 보시면 트럼프 이후에 매도 포지션이 숏 포지션이 11월 8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부터 요 흰색 보십시오. 8일부터 계속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숏 포지션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많이 커졌는데 쫙 커졌는데 금리가 갑자기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으로 베팅하는 사람이 쫙 많은데 반대로 가격이 쫙 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숏 포지션을 청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청산해야 된다는 건 오히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청산해야 되냐면 국채를 사들여야 딱 그 로스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커버링 커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회사채 얘기 이제 생략하고 5번째 프랑스 얘기 좀 할게요. 아까 프랑스 제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프랑스가 유럽에서 넘버 2 국가잖아요. 제가 이전에 한번 살짝 언급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재정적자 돈워리라고 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은요, 유럽은 보면 유로존 양축이자는 어디죠?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어때요? 독일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그죠? 그러면 사실 독일 분투책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자, 그럼 남은 게 뭐냐면은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엉망입니다. 프랑스가 엉망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프랑스 국채금리가 그리스 국채금리 수준으로 지금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년에 예산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지금 국회 부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국채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예산을 굉장히 방만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기억나시나? 2010년도에 우리가 남유럽 사태, 2011년, 12년 남유럽 사태 때 제일 먼저 불이 붙은 데가 어디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리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요. 요 밑에 빨간 색깔이 프랑스의 국채금리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채금리와 국채금 여기 적혀 있죠. 프랑스 국채금리고요. 여기 하얀 색깔이 그리스 국채금리의 차이였습니다. 한때 이벤트가 터졌을 때는 프랑스 국채금리보다도 그리스 국채금리가 무려 35%가 더 비쌌죠. 이거는 완전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프랑스 금리와 그리스 금리가 똑같습니다. 즉 국제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프랑스 국채하고 그리스 국채를 동급으로 취급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인즉슨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한테는 더 이상 프랑스 국채는 안전한 투자 대상 물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재정적자 설명도 드렸지만 결국은 전 세계 메이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일본, 유럽인데 유럽의 일본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 투자가 적합하지 않고 반면 이제 유럽이 상당 부분 글로벌 선진국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 국채를 흡수를 해왔는데 프랑스가 이렇게 망가지면 결국은 똑같은 돈을 있더라도 어디를 투자해야 된다?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시장의 예상과 달리 한 4.5, 4.4에서 오히려 최근에 지난주 후반부터 금리를 내려가게 된 것들이 두 가지를 정리를 드렸죠. 첫 번째는 채권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이 트럼프 그러니까 우호적인 재무부 장관이 지명됐고 이 스캇 베센트가 적어도 채권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치부되었던 재정 적자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여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진 측면에서 시장의 굿뉴스의 호재였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전반적인 채권 트레이더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MC가 영리포 금리를 아마 12월 달 정도에는 연준금리 하단 정도로 떨어뜨릴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시중 자금이 다 연준의 금고에 다 들어갔는데 그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채권 투자, 국채 투자 자금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상황. 두 번째는 12월 1일부터 미국 채권 지수 중에서 특히나 미국 국채의 듀레이션이 0.11년이 늘었어요. 즉 지수가 장기 채권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장기채를 더 많이 좀 사야 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동안 상대적으로 4.4, 4.5일 때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상당 양의 숏플레이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물먹었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먹다 보니까 그 로스를 막기 위해서 채권을 역으로 사들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고 네 번째는 12월 달에 통상적으로 11월 달보다는 12월 달에 채권 회사채 발행 물량이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채 시장에는 우호적인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유럽의 어떻게 보면 대체 시장인 미국의 국채 대체 시장인 유럽 시장의 큰 축인 프랑스가 역할을 지금 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에는 우호적이다. 지금 현재 얘기가 이게 이런 요인들 때문에 국채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많은 저희 채권사원의 구독자님들이나 많은 시중의 분들이 너무 미국 국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고 오히려 미국 국채를 조금은 더 긍정적 시각에 바라봐도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백데이터 근거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뭐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 계속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럴 때 위기일수록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면 투자의 어떤 수익을 더 여러분 걸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